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냈던 숙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기회비용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숙제 냈던 게 문제 3번이에요. 여행사에서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던 갑이 직접 여행사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매달 받던 400만 원의 월급을 못 받는 거죠. 월급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면 매달 받을 수 있었던 돈 400만 원을 못 받는데 우린 이런 비용은 암묵적 비용이라고 불렀어요. 기회비용 중에서도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행사를 하려면 임차 보증금 2억이 들어요. 이건 당장 내야 되는 돈이죠. 돈을 내 돈을, 이거는 400만 원은 그냥 안 받으면 되는 돈이지만 임차 보증금 2억은 직접 내 돈 2억을 내야 돼요. 여행사를 차리려면. 이렇게 내가 직접 지불하는 돈, 그런 비용을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명시적 비용이 됩니다. 2억은. 2억을 들여 여행사를 설립했다. 여행사 운영에는 각종 비용이, 게다가 여기 한 달에 평균 2천만 원, 한 달 평균 2천만 원도 뭐가 되는 겁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이죠. 직접 내 돈을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보이는 비용, 명시적 비용이 돼요. 시중 이자율은 근데 1%다 그랬어요. 시중 이자 얘기가 나왔어요. 갑이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사를 잘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월 매출액,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월 매출액이라는 건 한 달에 내가 올리는 수익이잖아요. 월 매출액이 평균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쌤이 지난주에 끝내면서 뭐랬어? 얼마 이상을 벌어야 내가 여행사를 잘 그만둔 게 되냐? 즉, 내가 한 달에 매달 400만 원씩을 받았다면 적어도 400만 원보다는 더 벌어야 되는데 그 400만 원보다 더 벌려면 400만 원은 순수익이 되는 거고요. 매달 평균 2천만 원 비용 다 제하고도 400만 원 이상, 적어도 400만 원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에서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기회비용을 구하면 되고 기회비용보다 크면 돼.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주제가 뭡니까? 합리적 선택이죠. 합리적 선택의 뜻이 뭐였어요? 합리적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의 편익, 이익이 내가 포기한 뭐보다 커야 된다?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보다 크게 선택을 해야 그게 합리적 선택이니까 기회비용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나왔죠? 일단 명시적 비용은 이건 자, 선생님이 2억을 왜 지금 여기서는 2억이 빠져 있냐면 매달 얼마를 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여야 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일단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은 매달 2천만 원 내야죠. 평균 비용. 거기다가 암묵적 비용은 뭡니까? 내가 월에 얼마를 포기했어요. 400만 원을 포기했잖아요. 지금 매달 받는 월급을 포기한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2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 2억을 들였는데 시중 이자율이 1%야. 내가 만약에 보증금 2억을 갖고 있었다면 이자를 받았겠죠. 근데 이자를 못 받고 보증금 2억을 낸 거 아닙니까? 이것도 포기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2억의 1%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 내가 여행사를 차림으로써 포기하는 건 2억에 관련된 수익, 월 이자율 1%도 포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급 받을 수 있는 400만 원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600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달 내야 되는 2천만 원은 들어가는 돈이니까 명시적 비용. 합쳐서 얼마? 2,600만 원. 그러니까 적어도 월 매출액은 평균 2,6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답 쓰세요. 쓰세요. 문제를 썼으니까 지난주에 문제 썼잖아요. 그 문제 밑에다가 답을 써주세요. 밑에 정상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정상 이유는 쓰지 마시고요. 이거 명시적 비용은 월 2천만 원 플러스 암묵적 비용은 월 4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자, 이 200만 원의 뜻이 뭐라고? 임차 보증금 2억의 이자가 1%였잖아. 그 이자가 200만 원이 되는 거야. 월 이자.
시중 이자율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뭐 내신 문제에 이자율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 답은 2,6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기회비용이 2,600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2,6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썼던 문제. 선생님이 지금 뭘 연습한 거냐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회비용을 구할 때 반드시 뭐를 다 계산해 주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여러분 모두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계산해야. 그래야 뭐가 된다? 기회비용.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우리 교재로는 100페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100페이지라고 이렇게 페이지가 없으면 좀 써주시고요. 100페이지 합리적 선택 지난주에 기회비용까지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까지 풀어봤다 했고요. 그러면 기회비용 다음에 3번 보세요. 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 당연히 합리적 선택은 비용보다 만족감, 편익을 크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합리적 선택이니까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여러분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편익과 기회비용. 항상 편익이 커야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과 편익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서 붙여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얘기죠.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자, 그런데 합리적 선택도 한계점을 갖고 있어. 이게 완벽한 선택은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하지. 경제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이득이지만 마음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점 발표하시고요.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합리적 선택은 얘들아 무엇을 추구하는 선택이냐면 이거야. 효율성.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자 이건 쓰지 말고 한번 예를 보세요. 사실 합리적 선택은 철저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얼굴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얼굴을 갖고 있어요. 여기 1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 어떤 올림픽, 어제 올림픽 개막식을 했죠. 자, 선생님 개막식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정말 참고 봤어요. 어제는 200 몇 개의 나라가 출전을 했는데 선생님이 세계지도에서 모르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모르는 나라가 두 나라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한 나라는 국가 이름을 바꿨고요. 자, 한 나라는 뭐 저기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였는데 상상도 못했던 그 나라도 올림픽에 출전해서 두 개 나오는데 어쨌든 이 10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출전을 하는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은 한 장이에요. 딱 한 명만 나갈 수 있어요.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 그러면 효율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거죠. 선수를. 그저 가장 기록이 좋은. 이게 뭐 100m 달리기다. 뭐 우리나라 육상은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애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육상은. 자, 그런데 그 중에 나머지 이 9명의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구구절절한 거야. 정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으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는 없어. 게다가 한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실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친구가 그 대표 선수를 뽑는 그 시합 전날 컨디션의 난조 때문에 시합 당일날 그렇게 제대로 기록을 못 냈어요. 반면에 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인생이 자체가 그냥 너무 무난해서 너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재능 가지고 한 번도 고생이라거나 자살을 해본 적 없이 쭉 나갔다고 쳐. 우리는 하지만 이 효율성을 따지는 합리적 선택을 따진다면 그 모든 스토리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 하면 가장 기록이 좋은 순서를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 뒤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들 다 무시해요. 그게 효율성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너네가 어떤 제시문을 읽든 나중에라도 언어 제시문이든 사회 제시문이든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 효율성만을 추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면에 감춰진 것들, 즉 어떤 것들을 간과하냐 놓칠 수 있냐면 자,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물론 여기에 이제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요. 공공의 이익 줄여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돈 합치세요? 공익이죠. 공익. 공익이나 더 쓰세요. 여기 공익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무엇을 간과할 수 있냐면 선생님 펜 좀 바꾸고요. 공익이나 그 다음 여기다가 A라고 쓰시면 B는 여기 방금 예를 들었던 어떤 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없어지죠.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나 또 여기 C 세 번째 규범 준수를 간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너무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니까 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룰 자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룰. 불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장 경쟁이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규범을 지키면서 하는 경쟁이 무슨 경쟁에 좋잖아? 공정한 경쟁이지.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은 규범 준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면서 규범 준수하면서 하는 경쟁이고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모두 자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공익, 공공의 이익, 공공성을 고려한 and 하나 더 쓰세요. 효율성, 공공성,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떤 형평성까지. 그래서 효율성에 상반되는 단어가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효율성,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은 아직 느낌이 없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약자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평생 사회적 약자는 아니겠죠. 반대로 태어날 때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도 언제 어떻게 어느 어떤 이유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98%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갖습니다. 교통사고 선생님 저는요. 전 장담해요. 전 죽을 때까지 교통사고 안 나요.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말입니까? 장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당장 우리가 이 교실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0.1초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 그래서 효율성,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한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선택은요. 경제에서 배우는 합리적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합리적 비용은 단순히 기회비용보다 무조건 편익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것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따지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어탕.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공장을 차렸어. 페인트 공장이야. 앞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 선생님이 페인트 공장을 차려서 순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이죠. 그 비용보다 자 내가 여기서 페인트를 만들어 팔아서 얻는 수익이 더 커야 돼. 편익. 그런데 여기서 이 페인트 공장에서 나오는 들어온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물로 다시 바꿔서 즉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면 안양처는 오염되지 않지만 이 정화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도 또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면 내가 텐트를 1000통 만통 팔아서 번 돈,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안 만들어. 안 만들고 오염수를 몰래 안양천에 갖다 버려. 그러면 당장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은 높아집니다. 이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익은 점점 높아져요. 합리적 선택인 것처럼 보이겠죠? 대신에 안양천은 오염되겠지. 안양천은 점점 막 이 페인트에서 버는 오염수 때문에 안양천에서 냄새 나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혹시 이 물이 스며드는 어떤 농작물을 어떤 애들이 사람들이 먹게 되고 이게 바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데 당장은 내가 이 페인트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오염된 하천, 이 하천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바로 공익에 관련된 공공성에 관련된 비용인데요. 이것까지 계산해 보면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게 돼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비용으로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합리적 의사결정 선생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꼭 단계가 있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런 단계를 꼭 맞춘다는 표현은 없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의사를 결정할 때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죠. 그렇게 되면 오케이, 내가 이번에 뭐 가전제품을 사든 아니면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아니면 내 인생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선택의 기준을 일단 결정해야 됩니다. 난 이번에 디자인보다는 성능을 더 중요시 여길 거야. 이렇게 선택의 기준. 아니면 나는 내 예상 범위 내에서 디자인보다는 아니면 기능보다는 디자인.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대안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대안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평가한다에다 쓰세요. 대안 평가라는 건 결국 무엇을 따져본다는 얘기입니까? 각각의 대안이 기회비용과 그것을 선택했을 당시의 편익을, 기회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게 바로 대안 평가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최종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품이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구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별 표시 하나 하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매몰 비용. 기회비용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만 설명했고 매몰 비용은 설명 안 했는데 매몰 비용 일단 오늘 쓸게요. 땡땡 하시고요. 매몰 비용의 뜻입니다. 이미 지불하여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미 지불하여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EX 표시는 쓰지 마세요. EX는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할까요? 부페에 갈까요? 부페? 오케이. 근데 이 부페에 들어갈 때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죠. 선불입니다. 부페 1인당 35,000원이라는 부페, 한식 부페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35,000원을 지불하고 들어갔어요. 와, 나 오늘 부페 왔으니까 맛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좀 먹어야지 라고 딱 기대하고 들어왔어요. 돈 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거야. 뭐지? 배가 살살 아파. 그래서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접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테이블 앞에 놓고 먹으려고 또 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걸 참고 아니야, 난 35,000원을 냈어. 그러니 먹어야 돼. 이거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불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이 35,000원은 뭡니까? 매몰 비용이죠. 즉 여러분이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35,000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이거 좀 더 먹으면 음식을 하나라도 먹으면 오히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병원비가 들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안 먹고 나가면 병원비라도 안 들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안 먹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전을 찾겠다고 아깝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써볼게요. 예를. 이 예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러분은 안 주어졌죠? 선생님만 주어졌으니까 그 매몰 비용 밑에다가 EX 표시하시고 써볼게요. 자, 우리 또 치킨집을 해볼까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갑은 2박 3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2박 3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 여행사에 항공료 및 숙박 비용을 선불로 50만 원 할게요. 지불 완료했습니다. 지불 완료했어요. 자, 하루 매상은요. 하루 매상은 80만 원. 자, 그 외 비용이라는 건요. 항공료와 숙박료 빼고요. 항공료와 숙박료 빼고 그 외 비용은 1일 10만 원씩 잡고 있어요. 1일 10만 원씩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갑이 여행을 취소했을 때, 여행을 가지 않고 여행을 취소했을 때의 비용과 이게 1번이죠. 여행을 취소했을 때의 비용과 여행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 여행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 은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를 쓰고 여러분이 일단 계산을 해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여행사의 선불로 50만 원을 지불했는데 얘는 만약에 취소 시 50%만 환불받을 수 있어요. 취소 시 50% 환불 가능이라고 덧붙여줘야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세요.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그냥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 개를 다 씁니다. 세 개. 기회비용을 구할 때 자, 힌트 줄게요. A. 암묵적 비용 구하시고요. B. 명시적 비용 구하시고요. C. 매몰 비용도 구하세요.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매몰 비용. 암묵적 비용 얼마? 명시적 비용 얼마? 매몰 비용 얼마? 그랬을 때 뭐와 뭘 더해서 기회비용이 나왔다. 이렇게 써주세요. 얼른 하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 안 가시면 질문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갑이 여행을 취소했을 때의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행을 취소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지불을 안 했으면 여행을 취소했을 때 비용이 안 드는데 아까 항공료 및 숙박 비용을 여행사에 선불로 얼마 냈어요? 50만 원 냈지요? 근데 취소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50%밖에 못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25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했을 때 비용은 그냥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에요. 50만 원에 50%. 됐어요? 이해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젠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여행을 선택할 겁니다. 여행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여행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행을 선택했을 때 스님이 기회비용을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여행을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암묵적 비용은 내가 뜻이 모르겠으니까 여행을 선택했을 때 여행 경비 말고 내가 여행을 선택하면 치킨 가게를 운영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죠. 가게 문을 닫으면 아까 가게를 열면 하루 매상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다고 그랬어요? 8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여행을 가버리면 2박 3일 했잖아. 2박 3일. 2박 3일. 그럼 결과적으로 3일 동안 가게 문을 못 연다는 얘기죠. 그럼 3일 동안 하루에 80만 원씩 벌 수 있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암묵적 비용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80만 원 곱하기 3이잖아요. 80만 원씩 3일 동안 벌 수 있는 돈 매상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38에 24,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접 들어야 되는 돈입니다. 일단 얼마를 냈어요? 50만 원 냈죠? 여행 때문에 낸 돈이잖아요. 내 현금 5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 50만 원에다가 자 하루에 그 외 비용이 1일에 하루에 얼마씩 든대? 10만 원씩 든다는 얘기인데 내가 2박 3일 갈 거니까 10만 원에다가 3일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명시적 비용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야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두 개 더한 게 뭐랬어?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야?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그러면 240만 원 플러스 80만 원이니까요.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몰 비용을 내가 구해버렸어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자, 이거 봐. 이미 여행사에 50만 원 냈는데 그래도 50%는 환불해 준대. 하지만 25만 원은 내가 여행을 포기해도 아까 여행을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완전히 여행사도 포기해야 되는 돈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얼마다? 25만 원이다.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왔으면 쓰고요. 이해 안 가시면 지금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알아야 됩니다. 매몰 비용 보세요. 1번 합리적 선택과 매몰 비용. 콩코드는 프랑스가 개발한 비행기죠. 비행기라고 표현할까요? 항공기죠. 프랑스 정부는 1969년 영국과 합작해서 시속 2,450km. 상상이 갑니까? 시속 2,450km? 여러분이 엄마 차든 아빠 차든 차를 타고 엄마 아빠가 정말 가장 세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시속 몇 킬로 달십니까? 200km도 안 달잖아. 200km 달 수가 없잖아. 그렇죠? 120, 150, 160 우리는 막 고속도로에서 카메라 없을 때 달려도 근데 얘는 시속 2,450km야. 초음속이지. 초음속 여기에 낀 콩코드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소음 공해가 심했고 너무 소리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승선 인원이 적어. 한두 명 타는 거지. 근데 연료비는 엄청 비싸. 그로 인해서 과도한 운송비가 책정되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 끼면 일반 승객을 받겠다는 얘기였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1970년대 오일 쇼크라고 해서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오일 파동으로 속도를 포기하고 경제성을 지켰지만 자 속도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빠른 속도 대신에 비용이 좀 적은 속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비용이 적은 그런 경제성을 선택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개발 비용으로. 하지만 이미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매몰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급한 엄청난 투자 비용에 집착해서 주셔봐요 여러분. 거기 이미 지급한 엄청난 투자 비용. 오케이. 그러면 연구하기 위해서 이미 지급한 엄청난 투자 비용 쓰세요. 이게 바로 뭐다? 매몰 비용이에요. 이미 지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이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1976년 콩코드 비행기가 완성되었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들아 적자지. 너무 여행 경비가 비싸서 사람들이 안 타는 거잖아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엔 2003년 와우 69년에 시작해서요. 2003년이야 그 미련을 버린 겁니다. 2003년 사업을 중단하고 박물관에만 전시되는 신세가 되었다.
콩코드 여객기는 잘못된 결정임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동인 콩코드에 네모하세요. 그래서 이 콩코드의 오류라는 단어가 생겨버렸어요. 콩코드의 오류란 내가 이미 지급해서 돌려받지 못한 매몰 비용 때문에 연연해서 아까워. 내가 지금 얼마나 여기 투자했는데 그거죠. 콩코드의 오류만 남겼을 뿐이다. 콩코드의 오류는 경제학에서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주치입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다. 오케이. 콩코드의 오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의미한다. 그러니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매몰 비용 실패의 어떤 고유명사가 돼버렸죠.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인다는 속담 좋습니다. 매몰 비용은 우리나라의 속담으로는 이거구나.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인다. 좋잖아요. 속담과도 연결시켜야죠. 이런 속담이 나오면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인다는 뭐에 대한 속담이야? 매몰 비용에 매몰된 속담이지. 처럼 흔히 매몰 비용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봐. 내가 이미 투자한 것도 나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뭐 한대요? 착각할 때가 많다. 한문적 선택을 하려면 놓친 물고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콩코드의 오류와 이 속담을 가지고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합리적 소비의 한계점이었잖아. 합리적 소비의 한계점을 사례로 예를 들어놓은 게 바로 이 2번입니다. 합리적 소비의 나쁜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쁜 모습, 즉 한계죠. 볼게요. 만약 우리가 착한 마음씨로 물건을 고르지 않고 오로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 주셔봐요. 오로지부터. 오로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만 고려한다면 다 쓰세요. 그러면 이런 오로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만 고려하는 건 뭔데? 뭐만 따지는 거야? 한마디로 써요. 효율성만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짧게 줄이면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동물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오케이. 한 문장으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점을 굉장히 잘 표현했죠. 동물과 가난한 사람과 그다음에 뭐랬어? 환경. 즉 사회적 약자와 환경에 혹은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자신의 지갑만을 고려해 내 지갑만 고려한다는 역시 무슨 뜻입니까? 효율성만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갑만을 고려해 물건을 고른다면 이내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피해가 간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소비 좋죠.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소비는 무슨 소비를 말하는 겁니까? 합리적 소비를 말하는 거야. 합리적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즉 효율성만 따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소비는 즉 합리적 선택은 그만큼 뭐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로 장을 보러 다니는 대형 할인점은 재래시장보다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건 어떤 소비입니까? 합리적 소비죠. 편리하니까. 그러나 그 편리함은 가히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대가로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 대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식재료가 생산지에서 최종 판매처까지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식재료는 어떤 거예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죠. 그럼 생산자에서 생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에서 축산물을 소나 돼지를 기르는 어떤 축산업자가 최종 판매처, 즉 재래시장까지 가는데 에너지 2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생산지가 있어요. 생산자, 농산물 생산자든 과일 생산자든 생산자가 최종 판매처인 재래시장까지 가는 에너지 비용과 대형 마트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뭐 운송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한 비용이죠. 그러면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로 가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운송비뿐만 보관비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또한 매장 내 대형마트에서는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을 유지하고 조명이 밝지요. 조명을 밝히는 데 쓰는 에너지 양도 만만치 않다. 보기 좋은 진열을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쭉 설명하는 게 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대형 할인점에 가는 건 쾌적하고 시원하고 또 보기 좋은 그런 소비를 위해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소비처럼 보이지만
모든 환경을 생각했을 때 공공성이죠. 이건 공공성. 공공성을 살펴봤을 때는 어떻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할인점 한 곳이 들어설 때마다 주변 재래시장의 점포 15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대형 할인점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대형 할인점 본사의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 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한 합리적 소비의 나쁜 모습들, 즉 뭔데 써요.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공공성의 훼손. 이 공공성이란 말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 그 다음에 환경,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훼손입니다. 훼손. 오케이.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합리적 선택과 최선의 선택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면 합리적 선택 말고 착한 소비가 있습니까? 있어요. 주치세요. 형광펜으로. 이 표현이 나와요. 합리적 소비와 다른 어떤 공공성까지도 생각하는 소비가 착한 소비입니다. 계속 가보면 기존의 국제무역 체계로는 세계의 여기 있구나. 가난을 물리치는 착한 소비. 그래서 여기 봐봐. 합리적 소비의 나쁜 모습들을 이런 어떤 한계를 뭐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소비가 바로 착한 소비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가 뭐가 된다? 착한 소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나요? 형광펜 주십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발표하세요. 그러면 착한 소비 또는 공정무역이 뭐 때문에 나왔다? 이 합리적 소비의 한계점, 나쁜 모습들 때문에 얘가 나온 겁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도 봐두세요. 그러면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공정무역이란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공정무역이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가 돼요? 여기 보시라고요. 어제 선생님이 올림픽 개막식 얘기했잖아요. 어제 올림픽 개막식에서 물론 쬐끄만 나라들도 있고요. 저기 우리나라 가장 뭐 세계에서 적은 나라를 보자면 도시국가들 서울의 한 10분의 1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면적만 서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국민을 치면 뭐 우리 광명시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있어요. 그것도 1국가입니다. 국가.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도 있어요. 미국은 세계 인구 3위 규모죠. 가장 잘 사는 나라죠.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어제 선수단만 한 800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서울의 한 10분의 1좀 되는 국가 아니면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전 중이거나 저기 카리브해 미국 밑에 있는 나라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카리브해 있는 섬나라인데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지금 난리가 난 나라죠. IT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선수 2개의 경기에 선수 2명 파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동등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선수단 800명을 여기 올림픽에 출전시킨 나라와 2명이라는 선수단을 파견한 나라가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메달수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그냥 메달을 다 먹는데 그냥. 얘네는 일단 2명 나와서 일단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어때요? 경우의 수 자체가 800대 2입니다. 800대 2. 경쟁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350명 파견했거든요. 그러면 350대 2 경쟁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국가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질까? 정말 꿈 같은 소리지? 읽어보자고. 그런데도 국가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존의 무역 체계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치세요. 방법이 나오네요. 국가 간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것들에 주력하냐?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별표하세요. 직거래예요. 여러분 직거래라는 말 봤어요? 직거래? 내가 당근마켓에 몰래 땡땡마켓에 뭘 내놨어. 그러면 이걸 원하는 사람이 이건 직거래죠. 그게 직거래. 그럼 직거래라는 건 중간에 뭐가 없는 거야? 중간 상인들이 없는 거야. 얘들아 여기 봐. 이거라고. 여기 판매자가 있어. 판매자가 이러한 상품을
나는 1,000원에 팔고 싶어. 1,000원에. 그러면 내가 이거 직접 판매할 시장을 못 찾아서 중간에 이걸 소비자한테 연결해주는 중간 상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 상인은요, 판매자한테 이 물건을 1,000원에 사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다시 되팔려면 1,000원에 팔면 이 사람은 남는 게 있냐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1,000원에 사고 내가 이걸 사고 다시 또 소비자한테 연결해주고 뭔가 비용이 발생할 테니까 이 사람은 1,000원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1,300원에 마진을 중간 이익을 이 사람이 챙기고 다시 중간 상인 1입니다. 다시 팔아. 그러면 다시 중간 상인 2가 있어. 중간 상인 2. 이 사람도 1,300원에 사서 다시 팔려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어야겠죠. 그럼 1,500원에 팔아. 이런 식으로 중간 상인이 중간에 많다면 맨 마지막에 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한테는요. 예를 들어 2,000원에 물건이 들어왔다. 최초의 판매자는 이 물건을 1,000원에 팔았어요. 하지만 최후의 소비자는 이 물건을 2,000원에 삽니다. 왜?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간 상인이 없고 바로 직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판매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물건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자는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1,000원에. 이 중간 상인들이 없으면. 지금 이 공정무역은 국가 간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면 적어도 최소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쓰겠답니까?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를 하겠대요. 중간상인 다 빼고. 직거래. 그 다음에 좋다봐. 공정한 가격. 선생님 그냥 가격도 아니고 공정한 가격. 거기 들어야 되나? 우리가 배운 가격은 무슨 가격이 있니? 시장 가격이 있지. 시장에서 수요자와 소비자가 결정하는 가격. 이 시장 가격이 아닌 무슨 가격이야? 공정한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 다음 3번 건강한 노동, 4번 환경 보전, 5번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와우. 선생님 도대체 공정한 가격은 어떤 가격이에요? 들어요. 시장 가격과 달라요. 공정한 가격은 이런 가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카카오는 뭐의 원료입니까? 초콜릿의 원료죠. 그러면 카카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 카카오 생산 노동자들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됩니다. 카카오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륙은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에서 카카오 세계 생산량 1위 국가는 코트디부아르고 3위는 가나입니다. 가나. 저쪽에 있는데 코트디부아르랑 가나 같은 나라들. 그러면 그 나라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 아니면 농장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이 그들이 일한 만큼의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한다면 최소한의 10시간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줄 수 있게 책정하는 가격이 공정 가격이에요. 공정 가격. 누구를 위한 가격이야? 누구를 위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는 초콜릿의 대부분은 이 카카오 생산 노동자들한테 그 수익금이 잘 안 돌아가요. 누가 먹냐면 그거는 전 세계의 거대 대기업들, 초콜릿 대기업들,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지 카카오 생산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 공정무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가 만든 좋습니다. 가난한 제3세계라는 표현을 썼죠.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가 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제3세계는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물론 이건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을 말합니다. 생산자가 만든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직거래로 공정한 가격에 구매하여 좋죠.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공정무역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목적이구나. 공정무역의 목적이구나. 그러니 어떻습니까? 공정무역은 일단 누구와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구 환경과 빈곤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빈곤국. 빈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빈곤을 고려한 무역입니다. 환경과 빈곤을 고려한 무역.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정무역 커피가 있다. 이게 예랍니다. 공정무역 커피. 왜냐하면 커피 생산지나 카카오 생산지가 모두 제3세계 쪽에 가난한 나라들에 있어요.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 커피하면 어딥니까? 저기죠. 라틴 아메리카죠. 브라질은 커피 생산량 1위고요. 그 브라질 말고도 저쪽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커피를 진짜 많이 생산하는데 빈민국의 커피 재배 농가는 선진국의 커피 확보를 위한 원조 또는 투자라는 명목하에 불평등한 종속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에 반대해서 유럽에서는 공정한 가격의 거래에 적정한 수익을 다 어디에 돌려줍니까? 농가, 커피 농장에 돌려주자는 착한 소비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공정무역 커피의 시작이다. 공정무역 커피는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 아동이 나오냐면 커피 농장이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며 질 낮은 로부스타 종의 재배를 지향하고 이건 또 여러분 커피 종 이름이에요. 로부스타 종은요 베트남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베트남 커피가 로부스타 종이에요. 지향하고 생태계를 보존하여 고려한 유기농 커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커피라는 가게가 매장이 있거든요. 판매하고 있다. 들어봤어요? 아름다운 커피? 여러분 들어본 게 거의 없어요. 넘길게요. 자, 주제 3번 넘어갈 수 있네요. 와우. 이제 우리 꽤 많이 왔어요. 자본주의 역사, 합리적 선택, 세 번째 주제는 네모하세요. 시장 참여자입니다. 시장 참여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 네모하시고 쓰세요. 우린 이들을 경제 주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경제 주체. 스님 그러면 경제 주체는 누가 있나요? 동그라미타요. 정부, 기업, 노동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중에 기업가와 노동자 두 개 묶어요. 그냥 이들을 합쳐서 우리는 생산자라고 봅니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서 크게는 정부,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는 그냥 크게 세 개로 봅니다. 정부와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생산자와 소비자. 다시 생산자를 기업가와 노동자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제일 먼저 나오는 경제 주체. 아우, 너무 중요하죠. 정부입니다. 정부. 첫 번째 경제 주체, 정부. 정부의 역할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정부의 역할은. 자, 정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지. 우리 책에는, 우리 교재에는 정부가 하는 일, 정부의 역할 4개가 나와. 첫 번째 업무는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두 번째,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세 번째, 공공재 공급. 네 번째, 조세 정책 등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첫 번째부터 정부의 역할, 이건 정부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생산자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오직 정부만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 이게 뭔데요? 여기 나오죠.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자본주의 역사에서 잠깐 설명했던 외부 효과가 이게 나옵니다. 외부 효과는 다시 뭐가 있다?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자, 외부 효과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넘기세요. 107페이지.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이런 참고 자료에 나옵니다. 여기는 107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페이지를 매기세요. 107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107페이지 2번 볼게요. 2번.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에서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시장 실패 형광펜 주세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뭐뭐 있어?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 자본주의 역사할 때 독과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부족. 일단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 3개가 나왔습니다.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그 중에서 뭐부터 보겠다? 공공재 부족이 아니고 외부 효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보세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외부 효과 뜻부터 볼게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외부 효과라고 본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생산하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가로에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걸 뭐라고 본다는 얘기입니까?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어놔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자동차부터 가로로 묶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순수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을 생각한다.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주차 여기서부터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다가 봐봐 얘들아.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만들 때 비용을 계산하는데 그때 이 비용은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따라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오케이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 사회적 비용이 뭐 이거지. 바로 위에서 말하는 이게 사회적 비용이야.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해서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여 더 높은 가격을 측정해야 한다.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사게 되고 자동차의 생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다. 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 또 하나는 자 여기까지 봐봐야 돼. 이렇게 묶어봐. 자동차의 예 있지. 자동차의 예는 뭐에 대한 외부 효과냐면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야. 그래서 이건 외부 효과 중에 1. 부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 같은 말이야. 부정적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부터 볼까요? 산의 과수원 예입니다. 이제부터 과수원. 산의 과수원 주변에 벌을 키우는 경우를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벌은 꿀을 따기 위해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주고 과수원 나무들의 꽃이 더 잘 피도록 도와준다. 시간이 지나 꽃이 있던 자리에는 맛있는 과일이 맺힌다. 벌을 키우는 사람은 양봉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벌이 과수원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더 많이 키워 과수원의 과일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적은 양의 벌이 키워짐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못한 일이 생긴다. 여기 보세요. 이 예는요. 어때요? 봐봐. 양봉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죠. 양봉장은 벌을 키우는 곳입니다. 벌.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그러면 양봉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벌이 과수원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야 내가 키우는 벌이 니네 과수원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매 맺는 걸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과일 열매가 더 많이 매달렸으니까 나한테 벌 사용료 내놔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과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건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쓰세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씁니다. 외부 경제. 그런데 봐봐. 긍정적 외부 효과. 이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업자는 과수원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야
여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야 내가 키우는 벌이 주변의 과수원에 이렇게 도움을 주네? 나는 벌을 더 많이 키워야지 라고 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이 사람이 여기 나오죠. 이걸 알지 못하잖아. 내가 과수원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더 많이 키워서 과수원의 과일 열매가 더 맺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키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잘 들어. 그러면 이 말은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될까요? 더 적게 생산될까요? 더 적게. 이게 중요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적게 만들어집니다.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즉 줄이면 과소 생산됩니다. 과소 적게. 필요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됩니다. 반면에 여기 보세요.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 오염 비용까지 자기네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요. 마구마구 그냥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쓰세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반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생산한다. 얘는 더 많이 해요. 얘는 더 적게 만들어줘. 긍정적 외부 효과는 더 적게 만들어지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더 많이 생산됩니다. 이건 우리가 과대 생산대죠. 과대 생산대. 얘는 과소 생산대.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예전에는 흡연이 금지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마음 놓고 담배를 피워댔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상상해. 엘리베이터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 타죠. 그 안에서 누가 담배를 피워. 여러분 죽을 것 같겠죠.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근데 이게 한 18층쯤 된다 생각해봐. 그럼 내가 18층 올라가는 데서 내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게 금지가 아니었다고 예전에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함께 탄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람들 담배를 폈어요. 하지만 그건 뭡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야.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비용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담배를 폈으니까 너희들 폐에 문제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 돈 줄게. 아니잖아요. 즉 사람들이 막지 않으면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는 더 많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이걸 개인이 막을 수는 없어. 야 엘리베이터 담배 못 피게 해야지 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안 됐으면 사람들이 다 펴요 그냥. 하지만 어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정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데? 여기 봐라. 우리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중에 누구 배우고 있어? 정부의 역할을 배우고 있잖아. 즉 정부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을 수 있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만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야 이게.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되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정부가. 정부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조절할 수 있어요. 정부만 조절할 수 있어요. 정부가 조절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과대 생산은 줄일 겁니다, 이제부터. 예, 과대 생산을 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줄일 겁니다.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벌금, 과태료 등등을 부과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못하게. 다음, 이 긍정적 외부 효과는 늘려야죠. 늘리기 위해
과소 생산되니까 얘를 늘리기 위해 자, 정부는 뭐 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세금을 줄여줄 겁니다. 세금 감면 야, 보조금 지급할 테니까 더 키워 벌을. 자, 세금을 좀 줄여줄 테니까 벌을 더 키워서 옆에 있는 과수원한테도 도움을 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드디어 조절할 거고요. 이걸 줄이기 위해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걸 늘리기 위해 이런 역할을 한다. 꼭 기억하세요. 즉, 부정적 외부 효과든 긍정적 외부 효과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정부. 됐어? 자,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을 했어, 우리. 정부 역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부가 하는 첫 번째 역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늘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줄일 거예요. 오케이? 다음. 여기 봐. 외부 효과는 어떤 예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가 등장한 거야, 지금? 정부가 등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뭐야? 시장 실패야. 나중에 정말 많은 학교들이 문제를 내고 좋아하는 게, 중간식 낼 수 정말 좋은 문제가 시장 실패의 예를 써보라는 겁니다. 3가지 이상, 2가지 이상.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바로 뭡니까? 시장이 하지 못하는 거. 시장한테 맡겨놨더니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뭐 쓰시면 돼요? 외부 효과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시장한테 맡겼더니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누가 해결할까 이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건 누굽니까? 정부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할 때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등장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이해 안 가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정부 역할은 정부 역할. 그러면 정부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뭐라고 하는 거야?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그러면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잊지 마세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해결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혜택 주는 거예요. 세제 감면, 세제 혜택이라는 건 세제라는 건 세금 제도잖아요. 세금을 혜택 준다는 얘기는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과 세제 혜택은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다음 부정적 외부 효과는 나오잖아요. 배출량을 제한한다든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아까 말했듯이 뭐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물려서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요. 선생님 첫 번째 외부 효과를 조절하는 정부의 역할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정부의 역할은 사실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게 다 정부 역할이 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두 번째 역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그것을 규제해야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뭔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 쓰세요. 하나는 독점이죠. 또는 소수의 기업. 소수는 뭡니까? 과점이죠.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 합쳐서 독과점이죠. 독과점. 독과점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독점 기업과 가점 기업의 횡포. 이걸 막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부가요.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각종 법규나 뭘 가지고 막아? 도구가 뭐야? 법규. 각종 법규. 그 다음 또 소비자 보호기관 등을 통해 뭐 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럼 독과점이 뭐야? 독과점은 시장 실패야. 다시 봐.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돼. 107페이지. 107페이지 시장 실패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독점과 가점을 합친 독과점이지. 독과점 기업. 독점은 생산자가 하나인 거야. 하나인 거. 과점은 생산자가 2개 이상이지만 10개가 안 되는 거. 지금 예를 들었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하나야. 현대기아. 현대기아가 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국산 자동차는 독점이에요. 현대기아밖에 안 만들어요. 물론 조그맣게 이제 뭐 승용차 말고 상용차, 버스라든지 아니면 농기구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은 있지만 우리가 농기구를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는 승용차, 여러분은 상용차 버스 사서 버스 몰 거 아니죠? 선생님 저는 나중에 버스 몰 거예요. 왜? 저는 저희 아이들 2명을 태우기 위해서 50인승 버스 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점.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다 과점이에요. 냉장고를 만든 회사가 10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치약 상표, 치약. 치약도 과점이에요.
10개 안 돼요. 취향 만든 회사들. 다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점기업이나 가점기업은 어떤 횡포를 부릴 수 있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기업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소비자들은 사야 됩니다. 왜? 그걸 만든 회사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짜잔 대입하는 거. 야, 니네 치약 만들 때 한 개당 비용이 1,500원인데 왜 이거를 1,7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아? 못하게 막을 거예요. 누가? 정부가. 그게 독과점 규제예요. 알겠어요? 그럼 독과점은 시장이 독점기업과 가점기업은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해결한다 못한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즉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장 경제에서는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한 기업이 특정 상품을 독점해서 생산하거나 몇 개의 기업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며 자기들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게 독과점의 피해입니다. 꼭 필요한 상품을 독점할 때에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차요. 독점 체계에서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소비자들만 피해를 봐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소비자가 판매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사지 마. 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원가가 이거 아무리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500원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5만 원에 팔아? 너무 억울하거든요, 소비자는. 근데 생산자가 한 명이라면 얘기하죠. 그래? 사지 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누가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정부가. 이게 정부의 역할이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부의 두 번째 역할 뭐다? 확 줄여 독과점 규제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불공정 경쟁을 제한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독과점 규제라고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다 중요해요. 정부의 역할은 여러분 달달달달 이해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공공재. 공공재의 뜻이 뭔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를 운영하는데 좋죠. 꼭 필요하지만 뭐가 낮아서 수익성이 낮아서 또 친구들이 물어봤으면 수익성이 뭐예요? 여러분 나 좀 봐봐요.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기업 왜 해? 생각해봐야지 답이 나와요? 기업 왜 하니? 돈 벌려고. 그지? 기업을 왜 해? 취미 때문에 아니야. 주 목적은 기업은 여기다 써놔. 이렇게 표시하고 기업의 목적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쓰면 너무 이윤 추구 한문으로 써보자. 이윤 추구. 이윤이 돈이죠. 수익이죠. 수익. 이윤. 비용 다 빼고 순수익. 이윤. 기업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윤 추구.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안 그러면 기업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윤 추구야. 그러면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뭔데? 수익성이 이윤이 낮다는 뜻이야.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돈을 벌 수 없어.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돈을 못 번다면 그거 왜 합니까? 안 해. 근데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생산을 꺼려. 야, 이거 내가 해봤자 돈도 못 버는데 왜 만들겠어? 라는 거지. 수익성을 꺼리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공공재라고 불러. 이게 공공재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 공공재란 사회 운영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돈이 안 돼서 돈을 벌 수 없어서 기업이 생산을 꺼리는 것. 그게 뭐가 있는데요? 수도. 여러분 고개 들어. 여기 나오네. 이게 다야. 국방. 나라를 지켜야 돼.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 육군, 공군, 해군, 유지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기업이 이걸 왜 하겠니?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없어 이거 가지고. 기업 안 해요. 치안, 경찰 서비스입니다. 안 써요? 국방, 치안은 경찰. 경찰을 기업이 운영한다고 쳐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경찰을 기업이 운영한다고 하면 돈을 낸 사람만 보호해주겠죠.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도둑놈이 들었다고 신고해도 경찰은 추정하지 않을 거예요. 너 돈 냈니? 비용? 한 달 비용 얼마인데? 뭐 지난달에 비용이 밀렸네? 그럼 경찰 출동하지 않겠죠. 기업이 운영하면. 여러분 국방을 기업이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구만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돈 낸 사람만. 여러분 상상 안 하고 모든 도로를 다 기업이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로를 사용할 때마다 뭘 내야 됩니까? 사용료, 항만, 항구조, 공원, 모든 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겠죠. 기업이 운영하는 공원은 돈 냅니다. 입장료를. 여러분 에버랜드 갈 때 공짜 아니잖아요. 에버랜드는 삼성이 운영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공원입니다. 그렇게 더 있어. 소방 서비스. 와 끔찍하죠. 소방 서비스를 기업이 운영하면 우리 집이 불나도 돈 안 있으면 안 옵니다. 안 와요. 돈 낸 사람들만 불 꺼주겠죠. 여러분 가로등 생각해보세요. 와우 가로등을 기업이 운영해? 그러면 돈 센서가 부착돼 있어서 돈 안 낸 사람이 지나갈 때 불 다 꺼지겠죠. 그렇잖아.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센서가 운영해. 센서가. 와우 가로등. 수도. 선생님 수도도 돈 내는데요? 얘들아 돈 내지만 이걸 기업이 운영하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야. 알겠니? 국가가 운영해서 수도세 이 정도는 그다음에 전기 우리 지금 에어컨 빵빵 전기세 내긴 내지만 이거 그래도 일종의 뭡니까?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걸 기업이 운영하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너무. 수도랑 전기를 기업이 운영하는 나라 있어요. 모든 나라가 공공재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운영해서 이 정도 비용이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자 어제까지 비용인데 내가 사용료를 일주일만 미뤄서 바로 끊겨요. 바로 끊겨요. 바로 끊겨요. 수도 다 끊겨요. 전기 다 끊깁니다. 우리도 전기세가 어느 정도 밀리면 한전에서 끊긴 끊지만 이건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기업이 운영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기다 기업에 맡긴다는 얘기는 시장에 맡긴다는 뜻이야. 시장에 맡기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서 살게 되겠죠. 소방, 치안 이런 걸 어떻게 기업에게 맡깁니까? 기업은 안 합니다. 아예 돈 너무 많이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생각해봐. 기업이 도로를 만들고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수준이더래. 그거 뽑아낼 땐 얼마나 많은 사용료를 받아야 얘네가 그 비용을 뽑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아예 손을 안 대요. 오직 국가만이 손을 댑니다. 국가만이. 즉 시장에 맡겼을 때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된다 하더라도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실패의 세 번째 예지요. 공공재 부족 발표하세요. 시장에 맡겼을 때 너무 부족하게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나 경찰의 치안 서비스와 같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다. 어디에 맡겼을 때? 써나.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에 맡겼을 때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다.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는 서비스는 누가 어느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가로등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지나간다고 꺼집니까? 센서가 붙어서 얘 세금 안 내네.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모든 국민은 삶의 질 차원에서 가로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치안용으로 달아놓은 CCTV가 세금 안 냈다고 지나가면 꺼지지 않잖아요. 나라 안 지켜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냈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맡길 수 없어요, 공공재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 번째 역할로 공공재 공급이 있는 겁니다. 공공재는요, 공공 서비스와 공공재로 나눌 수 있어요. 다음요. 네 번째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번, 2번, 3번 다 시장 실패를 지금 누가 해결하고 있는 예입니까? 정부가 해결하고 있는 예입니다. 중요하죠? 써놔봐요. 1번, 2번, 3번 묶어서
오케이. 이거 세 개는 다 뭐였다? 시장 실패였다. 소미야, 시장 실패였다. 자, 4번까지 확실하게 봅시다. 조세정책,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오케이. 이거 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죠. 조세, 세금 정책 말하는 거고. 사회복지제도, 역시 정부가 하는 거죠. 조세정책이나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해 정부는 뭘 한대? 국민들,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기능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정부만 할 수 있죠. 써보세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다가 또 뭐 있어요? 여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된다.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누진세 제도. 그 다음에 복지제도. 복지제도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공공부조 같은 게 있어요. 자, 누진세 제도는 쳤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누진세가 뭐냐고 학생들이 여러 번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한 번 설명해 주고 다시 또 까먹고 또 물어보시는 건데 누진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세로 끝났으니까 세금이에요.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가 상품에는 세금이 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살 때 선생님, 이거 5,000원 주고 샀다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상품 가격 5,000원 안에 세금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밖에 나와 있는 나라도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 물건을 사면 딱 보면 거기 써 있어. 5불, 5달러야? 그러면 정말 5달러가 아니야. 실제 지급할 때는 5달러보다 더 비싸요. 왜냐면 세금이 뒤에 밖에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10달러짜리를 내면 5달러를 거슬러 주는 게 아니고 4.8달러를 거슬러 줘. 그럼 얼마인데? 세금이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상품 가격 안에 이미 그거 부가가치세입니다. 무조건 상품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 이 안에 들어있어요. 즉 이 가격이 5,000원이라는 얘기는 실제 얘는 얼마란 얘기야? 10%니까 우리 계산을 못하는 겁니까? 5,000원의 10%는 500원이잖아요. 이거 4,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세금 500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주네. 근데 부가가치세는 소득 대분배 효과가 없다고 표현해요. 자 봐. 선생님이 100만장자야. 그래도 내가 살 때는 얼마야 이거? 5,000원이지. 나 노숙자야. 그래도 나는 이게 얼마야? 5,000원이야. 그러면 100만장자인 사람과 노숙자가 정말 소득 차이가 어마무시한데도 이 사람 똑같이 얼마를 내는 거야, 세금. 500원을 내는 거예요. 상품 가격은 일정하니까. 안 그래? 내가 건물이 한 10채쯤 있다 하더라도 소주 한 병 가격, 내가 사는 소주 한 병과 노숙자가 사는 소주 한 병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반면에 누진세라는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전혀 못 벌거나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내는 게 누진세예요. 그럼 이런 누진세 같은 세금은 어때?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소득이 없거나 적게 버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쓰는 겁니다. 잤어요. 공공부조는 나중에 복지제도 세 가지 할 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할 때 자세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정부의 역할까지 할게요.